초임 녀석들은 쓰다 버리는 건전지 같은 거야. 영관급 아니면 내 마음대로 굴려. 뒤탈은 내가 막아줄 테니. 강원도 철원의 매서운 아침 안개를 가르며 들려온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오만했다. 제보병여단 본부 로비에서 여단장 강만호 대령이 믹스커피를 씹어 삼키듯 마시며 내뱉은 말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소위들과 신임 부사관들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군인의 명예 대신 굴종만이 강요되는 참담한 풍경이었다. 강만호는 부하들을 장기판에 말 정도로 여기는 듯 흙 묻은 군화발로 한 하사의 정강이를 툭툭 건드렸다. 내 낚시 장비는 실어놨냐? 오늘 사단장님 모시고 좌대 낚시 가기로 했는데 센스 있게 미끼까지 챙겼겠지? 엉? 강만호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이곳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신성한 부대가 아니라 계급장을 단 조폭들의 사유지처럼 변질되어 있었다. 백골 부대라는 강인한 명성 뒤에 숨겨진 부패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여단 위병소를 통과해 한 여군이 절도 있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흔해 빠진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그녀의 베레모각은 완벽했고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수였다. 국군정보사령부 내에서도 유령이라 불리며 숱한 비밀 작전을 수행해온 육군 최연소 여성 중장.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의 찬란한 별을 감춘 채 이곳에 서 있었다. 윤지수의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냉철했다. 위병소의 차단기가 올라가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영내로 진입했다. 전방의 공기는 무거웠다. 산맥을 타고 내려온 습하고 차가운 새벽 안개가 그녀의 전신을 감쌌지만 윤지수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며칠 전 국방부 벙커에서 있었던 은밀한 지령이 스쳐 지나갔다. 이태준 육군 참모총장은 윤지수에게 붉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제8보병사단이 겉으로는 전투준비태세 최우수 부대지만 실상은 초급 간부들의 자살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는 첩보였다. 지휘관들이 부대를 사유화하고 하극상에 가까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보고였다. 군의 기강이 썩어가는 꼴을 묵과할 수 없었던 총장은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해결사인 윤지수를 제5군단장 부임 직전 신입 부사관으로 위장시켜 잠입시켰다. 신고합니다. 금일부로 제보병여단 본부군 무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하사 윤지수. 충성. 그녀는 인사과 행정실 문을 열고 절도 있게 격례 구호를 외쳤다.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인사과장의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스마트폰 게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서류를 툭 던지듯 밀어놓으며 비아냥거렸다. 여군이네. 아, 골치 아프게. 야, 윤하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니까 빠릿빠릿하게 굴어. 괜히 여단장님 심기 거스르지 말고 숨만 쉬고 살아라. 알겠냐? 윤지수는 불필요한 대답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보직 명령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곁눈질로 복도 안쪽을 훑었다. 방금 전 강만호 대령이 횡포를 부리던 그곳이었다. 부패한 권력의 악취는 이미 부대 담장을 넘어 진동하고 있었다. 윤지수는 곰팡내 나는 숙소에 짐을 던져두고 즉시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녀에게 떨어진 첫 임무는 어처구니 없게도 여단장 관사의 조경 관리였다. 지휘관의 사적인 거주지 관리에 전투 병력인 부사관을 동원하는 것은 엄연한 군법 위반이었으나 이 부대에서 법은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다. 본청으로 이동하던 중 윤지수는 다시금 강만호와 조우했다. 그는 손에 든 가죽 부채를 딱딱거리며 거만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윤지수는 복도 끝에 붙어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강만호는 멈춰서서 윤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윤지수는 그저 곱게 자란 부려먹기 좋은 여군일 뿐이었다. 강만호는 불쾌할 정도로 느끼한 눈빛을 보내며 부채 끝으로 윤지수의 명찰을 톡톡 건드렸다. 신입인가? 피부가 아주 하얗구만. 야, 윤하사라고?
너 오늘부터 내 관사 텃밭 관리랑 우리 집 개 산책시키는 거 전담해라.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장해야 하니까 병사들 한 5명 차출해서 대기시켜. 알아들었어? 윤지수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였다. 하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표정을 지우고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해야 할 잠입 요원의 시간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강만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윤지수는 멀어지는 그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녀가 이 모욕을 견뎌야 할 시간은 앞으로 딱 4일이었다. 5일째 되는 날, 그녀는 이 연병장 단상 위에서 별 3개가 박힌 성판을 달고 그들 앞에 심판자로서 설 것이다. 오후 늦게 사단장 김영석 소장이 여단을 방문했다. 제8보병 사단을 사유물처럼 주무르는 그는 강만호보다 훨씬 교활하고 악랄한 위인이었다. 김영석은 격려 방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여단 연병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장병들의 복지나 전투력이 아니었다. 그는 강만호를 은밀히 불러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대령, 지난번에 내가 부탁한 그 자연산 송이버섯이랑 A급 녹용은 구했나? 귀한 분께 선물할 거라 신경 쓰라고 했을 텐데. 요새 집사람이 통입맛이 없다는데. 이 근방의 몸보신용 흑염소가 그렇게 좋다며? 김영석의 은근한 압박에 강만호는 손바닥을 비비며 굽신거렸다. 염려 마십시오, 사단장님. 이미 급양관 통해서 토종 흑염소 농장 섭외 끝냈습니다. 손질 싹 해서 오늘 밤 관사 냉장고에 채워두겠습니다. 작업장 구석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병력들의 귓가에 그 역겨운 아부가 그대로 꽂혔다. 윤지수는 낯을 꽉 쥔 채 그들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국가가 부여한 계급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쓰는 장군과 그 콩고물을 받아먹는 영관급 장교들. 그들의 부패한 냄새는 산자락을 휘감는 먹구름처럼 진동했다. 사단은 찰나였다. 작업을 돕던 김민재 상병이 미끄러지며 김영석의 군화코에 진흙 덩어리를 떨어뜨린 것이다.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영석의 눈매가 사납게 일그러졌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 군화가 보급품인 줄 알아? 영국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수제품이야. 김영석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고있던 군화발로 김민재 상병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상병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참모들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다. 윤지수의 소나귀에 들린 낫자루가 부러질 듯 휘어졌다. 전우의 시신을 넘으며 지켜낸 군인의 본분이 고작 이런 양아치 같은 짓거리에 더럽혀지는 꼴을 보자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러나 윤지수는 호흡을 골랐다. 섣불리 움직였다 간 놈들의 몸통을 칠 기회를 놓친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김민재 상병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어이 윤 하사 멍하니 뭐하나? 저놈 당장 영창 보낼 경위서 작성시키고 사단장님 구두 거울처럼 광내서 집무실로 가져와. 30분 내로 실시해. 강만호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다. 윤지수는 묵묵히 다가가 주저앉은 김민재 상병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상병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지수는 상병의 팔뚝을 단단히 움켜쥐며 작게 속삭였다. 조금만 버텨.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윤지수의 낮고 서늘한 음성에는 킬러의 살기가 배어 있었다. 강만호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기분 탓이라 여기며 김영석의 뒤를 쫓아 사라졌다. 자정이 넘어가자 본청 건물은 죽은 듯 조용해졌다. 윤지수는 그때부터 움직였다. 펜 모양의 고성능 녹음기와 단추형 카메라를 장착한 그녀는 유령처럼 보안구역을 통과했다. 김영석과 강만호가 밀실에서 나누는 뇌물수수 모의, 횡령장부, 부하들에게 가한 가혹행위 영상이 차곡차곡 저장되었다. 윤지수는 사단장실 환풍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안에서는 강만호가 스피커폰을 켜두고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새로 부임하는 군단장, 여자라면서요? 정치권 눈치 보여서 앉힌 허수아비 아닙니까?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고 골프 접대나 몇 번 해주면 알아서 기겠죠. 707 출신이라 깐깐하다던데 우리 김영석 사단장님 라인이면 꼼짝 못할 겁니다. 금방 우리 식구 되겠죠. 윤지수는 어둠 속에서 섬뜩한 미소를 흘렸다. 그녀의 사전에 타협이란 단어는 없었다. 오직 추적과 제거만이 입력된 살인 병기일 뿐이었다. 꿈들이 야무지네. 그 방심이 너희들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거다. 윤지수는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이 현장을 빠져나왔다. 고양이보다 조용한 보법이었다. 부대 밖 포천의 밤하늘은 피바람이 불어닥칠 내일을 모른 척 시치미를 떼듯 고요하기만 했다. 날이 밝자 윤지수 하사에 대한 괴롭힘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에게는 취사장 오수관 청소와 폐기물 처리장 정리라는 최악의 작업이 단독으로 떨어졌다. 동료 부사관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혹여나 강만호의 눈에 날까봐 그녀 곁을 피했다. 윤지수는 군말 없이 장비를 챙겼다. 오수관 작업을 하던 도중 어제 김영석에게 걷어차였던 김민재 상병이 주위를 살피며 다가와 비타민 음료를 내밀었다. 하사님, 면목 없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험한 꼴 당하시고 그 사람들 한 번 찍으면 끝까지 괴롭히는 독종들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김민재 상병은 울먹이고 있었다. 윤지수는 음료를 받아 건빵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고개 들어 군복 입은 자는 계급으로 갑질하는 게 아니라 계급의 무게만큼 희생하는 거다. 며칠만 참아. 썩은 물싹 갈아엎어 줄 테니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민재 상병은 저도 모르게 윤지수의 기세에 눌려 숨을 멈췄다. 일개 부사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패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윤지수는 일과를 마치자마자 부대 가장자리, 버려진 보급품 벙커로 발걸음을 옮겼다. 첩보대로 그곳에선 강만호의 측근인 중령들이 모여 카드 도박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대낮에 영내에서 음주 도박이라니 군대가 아니라 조폭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윤지수는 미동도 없이 그들의 추태를 카메라에 담았다. 야 윤하사, 네가 왜 여기 있어? 염탐하러 왔냐? 술에 찌든 오광수 중령이 비틀거리며 벙커 밖으로 나오다 윤지수와 마주쳤다. 오광수 중령은 욕설을 내뱉으며 윤지수의 뺨을 후려치려고 손을 치켜들었다. 윤지수는 날아오는 손목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눌러 참았다. 그녀는 복종도 반항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동자로 상대를 응시할 뿐이었다. 눈깔 똑바로 안 뜨냐? 군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어? 한중령의 거친 폭언이 고막을 때렸지만 윤지수는 말없이 시선을 떨궜다. 혈관 속에서 특수부대 시절의 살기가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을 중장의 무게를 되뇌며 인내했다. 윤지수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포천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대의까지 일주일.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이 거대한 부패의 탑을 무너뜨리기 위한 폭약을 설치하는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나 다름없었다. 윤지수는 소매 끝에 달린 닳고 다른 하사 계급장을 쓸어내렸다. 머지않아 이 초라한 작대기는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을 바로 세울 찬란한 중장의 별로 뒤바뀔 터였다. 강만호 대령과 김영석 소장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사상 누각이 영원 불멸할 줄 착각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자신들이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던 그 여군 부사관이 곧 자신들의 목줄을 턱 저승사자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 채였다. 철원의 새벽 공기는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한기로 가득했다. 칼바람이 네모반 창문을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윤지수는 이미 침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기상 나팔이 울리기 30분 전 그녀의 기상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동료 부사관들이 세상 모르고 잠든 사이 윤지수는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거울 속 윤지수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과거 적진을 누비던 스페셜리스트의 서늘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윤지수에게 떨어진 첫 임무는 여단장 강만호 대령의 집무실과 그 안쪽에 숨겨진 VIP 접견실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군 지휘소라기보단 고급 룸살롱을 옮겨놓은 듯한 그곳을 막내 하사가 전담한다는 것부터가 썩어빠진 관행이었다. 그녀는 대걸레를 들고 긴 복도를 가로질렀다. 벽에는 필승을 외치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 앞을 오가는 간부들의 어깨는 패배감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집무실 문을 열자 역한 향수 냄새와 기름진 안주 냄새가 진동을 했다. 지난밤 김영석 사단장과 강만호 대령이 벌인 광란의 도박판 흔적이었다. 윤지수는 익숙하게 환풍기를 최대로 돌렸다. 널브러진 카드를 치우고 테이블을 닦던 그녀의 시선이 파쇄기 옆 서류 뭉치에 꽂혔다. 거표지는 동계 작전 훈련 비용이었지만 실상은 부대 예산을 빼돌려 고급 안마의자와 외제 오디오를 사들인 영수증 처리였다. 윤지수는 볼펜으로 위장한 초소형 스캐너를 꺼내 들었다. 명예 따위 개나 줘버린 곳에 충성이 있을 리가. 그녀의 차가운 조소가 먼지 쌓인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 도어락이 풀리며 강만호 대령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숙취에 절어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에서 짜증 섞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재킷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윤지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야, 윤하사. 내 전투화광은 다 내놨어? 그리고 커피 좀 진하게 타와. 머리 깨질 것 같으니까 얼음 꽉 채워서. 윤지수는 즉시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전투화 정비 완료했습니다. 아이스 커피 바로 대령하겠습니다. 말대꾸는 동작 안 빠르냐? 그리고 너 어제 사단장님 운전병인 한 상병 놈이랑 휴게실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 봤다는 애들이 있어. 니들끼리 정보 공유라도 하냐? 내 라인 아니면 이 부대에서 숨도 못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강만호는 뱀 같은 눈으로 윤지수를 훑어내렸다. 윤지수는 턱을 당기며 사리를 감췄다. 당장이라도 강만호의 목덜미를 낚아채 비틀어 버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아직은 그물을 조일 타이밍이 아니었다. 오전 일과 내내 윤지수는 강만호의 산업이나 다름없었다. 다림질이 덜 됐다며 던져진 근무복을 다시 손질하고 사모님이 주문했다는 골프채 세트를 택배 보관소에서 낑낑대며 날라야 했다. 심지어 김영석 소장의 출판 기념회에 보낼 축전 문구까지 그녀가 작성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였다. 진급에 목맨 영관급 장교들은 병사들을 차출해 사단장 소유의 펜션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시키고 있었고 그 노동력 착취의 대가로 근무 평정을 조작받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는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었다. 김영석 사단장이 기습적으로 부대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는 강만호 대령을 옆에 끼고 병사들의 병영 식당을 둘러보는 척쇼를 벌였다. 위선의 끝판왕이었다. 병사들이 먹는 짬밥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식당 한편에는 사단장과 여단장만을 위한 최고급 참치회 특식이 은밀하게 차려져 있었다. 병사들이 불어터진 국수와 깍두기뿐인 식판을 비우는 동안 지휘관들은 칸막이 너머에서 장어구이와 최고급 한우를 굽고 있었다. 강대령 이번에 내려온다는 그 낙하산 군단장 소식 들었나? 707 출신이라며 기고만장에서는 우리 같은 야전 사령관들을 가르치려 들겠지. 이태준 총장이 뒤를 봐준다니 뭐니 말이 많던데 오자마자 콧대를 꺾어놔야 군말이 없을 거야. 김영석 소장은 기름진 입가를 실크 손수건으로 닦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강만호는 즉시 술잔을 채우며 아부 섞인 맞장구를 쳤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장님. 전방부대가 계집애 하나 때문에 흔들릴 곳이 아닙니다. 부임 첫날부터 감당 못할 훈련 일정과 결제 서류로 혼을 쏙 빼놓겠습니다. 책상 물림들이 현장의 고충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오만한 대화는 식당 한 구석에서 식기를 수거하던 윤지수의 귀에 낱낱이 입력되고 있었다. 윤지수는 행주를 비틀어짜며 차가운 눈빛을 감추었다. 그들이 운운하는 현장의 실체를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대테러 작전 중 동료의 시신을 업고 달릴 때
저들은 에어컨 바람 아래서 예산을 횡령하고 있었을 뿐이다. 오후 일과 시간. 연병장은 강만호의 사설 놀이터로 변질되었다. 그는 골프 연습을 한답시고 병사들을 인간 깃대처럼 세워두었다. 야, 윤하사, 너는 저 끝 150님 지점에 가 있어. 내 드라이버 샷 비거리 체크해야 하니까 공 낙하 지점 놓치지 마라. 공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오늘 부대 전체 완전 군장 구보다. 윤지수는 묵묵히 자결하는 태양 아래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근처로 골프공이 날아들 때마다 강만호의 조롱 섞인 고성이 메아리 쳤다. 그때 옆에 있던 김소희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휘청이자 강만호가 골프채를 치켜들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정신 상태가 그게 뭐야? 너희 같은 소모품들이 감히 지휘관의 여가 시간을 망쳐? 똑바로 안 서? 강만호는 골프채 그립 끝으로 김소희의 가슴팍을 거칠게 찌르며 모욕을 주었다. 윤지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적을 조준하는 사냥꾼의 눈빛으로 돌변했다. 그녀는 건빵 주머니 안에 초소형 송수신기를 작동시켰다. 육군본부 직통보안 회선이었다. 여기는 블랙로즈. 현 시간부로 제15보병여 단장의 심각한 직권 남용 및 병력 사적 동원 증거 확보 완료. 군납비리 리스트 및 차명 계좌 정보 식별됨. 작전 달성률 90%. 이니어를 통해 이태준 총장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유지하라. 디데이 취임식에서 전부 터뜨린다. 윤지수는 통신을 종료하고 다시 어수룩한 하사의 표정을 가면처럼 썼다. 그녀가 강만호가 날린 공을 주워 건네자 강만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호흡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그녀를 고깝게 쳐다보았다. 너는 뭔데 이렇게 쌩쌩해? 아주 체력이 남아도는구만. 윤하사, 너 오늘 일과 후에 내 관사로 튀어와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군말 말고 와라. 윤지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기꺼이 방문하겠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윤지수는 강만호의 호출대로 관사 초인종을 눌렀다. 영회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은 일개 여단장의 봉급으로는 절대 유지할 수 없는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강만호는 값비싼 양주를 마시고 있었고 그의 아내 강민주는 윤지수의 발치에 물통을 걷어찼다. 온뱅이처럼 굴지 말고 구석구석 닦아. 내 남편 별 달아주려면 집안 꼴이 번듯해야 손님을 치르지. 여자가 군복 입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밥값이나 해. 윤지수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훔쳤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청소가 아닌 공작이었다. 소파 밑과 장식장 뒤편에 고성능 도청기가 부착되었다. 강만호는 취기에 올라 아내에게 김영석 소장과 짠 군수품 납품 비리를 자랑스레 떠벌렸다. 유령회사 명의로 빼돌린 공금 액수와 다가올 감사를 피하기 위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덮어씌울 계획까지. 모든 음성이 윤지수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저장되었다. 저택을 빠져나온 윤지수는 정원에 놓인 매끄러운 조경석들을 응시했다. 겉만 번지르르한 저 돌들 밑에는 횡령과 착취로 얼룩진 오물이 흐르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손목시계 뒷면에 감춰둔 707 시절의 펜던트를 어루만졌다.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우들의 눈빛이 뇌리를 스쳤다. 그들의 희생은 이런 돼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3일. 남은 시간은 단 3일. 그 시간은 너희들에게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될 것이다. 윤지수는 밤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위병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리바리한 부사관의 것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려온 집도의의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날이 밝자 부대는 광기에 휩싸였다. 강만호와 김영석은 취임식 의전에 목숨을 건 듯 병사들을 쥐어짰다. 전투 훈련 대신 도로 경계석 페인트 칠과 잡초 뽑기에 전 병력이 투입되었다. 윤지수는 그 부조리한 현장 한복판에서 곧 들이닥칠 폭풍을 기다리며 묵묵히 병사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탈의실 구석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신임 여군 소위의 등을 다독여 주었고
억울하게 얼차려를 받고 돌아온 병사들의 식판에 몰래 초콜릿 바를 올려주었다. 병사들은 낯선 하사 윤지수에게서 알 수 없는 안도감과 용기를 얻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강만호의 고함 소리도 김영석의 서슬퍼런 눈빛도 별로 무섭지 않게 다가오는 기이한 순간이었다. 막간의 시간이 흐르고 포천의 능선 너머로 짙은 안개가 밀려왔다. 이제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 남짓이었다. 윤지수는 연병장 가장자리에 서서 군단장 깃발이 걸릴 개양대를 응시했다. 허공을 가르는 깃발의 펄럭임이 흡사 그녀에게 돌격을 재촉하는 함성처럼 귓가를 때렸다. 윤지수는 쓰고 있던 전투모를 고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건빵 주머니 속 깊은 곳에는 방대한 양의 횡령 장부와 녹취 파일이 담긴 USB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덫을 작동시키는 일뿐이었다. 강만호 대령은 여전히 회의실 상석에서 다리를 꼰 채 부하들을 조롱하고 있었고, 김영석 소장은 취임식 연회에서 윤지수 중장을 어떻게 망신 줄지 궁리하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덜미 위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끝까지 권력의 향기에 취해 있었다. 윤지수는 차분히 숨을 골랐다. 포천의 매서운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인매에 걸린 비소는 서늘하다 못해 베일듯 날카로웠다. 특전사의 신화이자 육군 최초의 여성 중장 윤지수. 그녀의 진정한 작전은 이제 막 도입부를 지나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포천의 산자락은 어둠이 내리자 더욱 험악한 기세를 뿜어냈다. 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여단의 연병장은 새벽이 가까운 시간에도 대낮처럼 환했다. 사단장 김영석 소장의 강압으로 계획에 없던 야간 사열 예행 연습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오직 신임 군단장의 눈에 들기 위한 거칠애만이 이 부대의 전부인 것 같았다. 윤지수는 연병장 구석에서 무거운 조명 기자재를 나르며 그 꼴을 지켜보았다. 야, 윤하사. 너는 왜 표정이 그따위야? 군단장님 오셨을 때 분위기 조금이라도 망치면 내가 다 뒤집었을 줄 알아. 강만호 대령의 신복인 한중령이 윤지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그는 이미 거나하게 취한 듯 눈빛이 흐리멍덩했다. 윤지수는 말없이 무릎을 굽혀 기재를 내려놓고 거수경례를 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얼어붙은 밤 공기를 가르며 흔들림 없이 퍼졌다. 윤지수의 시선은 연병장 한가운데서 병사들을 몰아세우는 김영석 소장에게 꽂혔다. 그는 두툼한 파카를 껴입고 따뜻한 핫팩을 쥔 채 얇은 야전상의 하나로 버티며 사시나무 떨듯 떠는 병사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이게 다 우리 부대의 군기를 보여주는 거야. 추위 따위가 군단장님 환영식을 망쳐서야 되겠어? 강대령, 저기 단상장식이 너무 초라해. 붉은색 카펫 좀 더 깔아봐. 강만호는 김영석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부하 간부들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인근 읍내의 모든 가게를 뒤져서라도 최고급 붉은 카펫을 공수해 오라는 황당한 명령이 떨어졌다. 한 소위가 가용 예산이 바닥났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하자 강만호는 신고 있던 전투와 발로 소위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돈이 없으면 놈들 난방비라도 줄여서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야? 군단장님 눈에만 들면 그게 다 진급으로 보상받는 거야. 이 답답한 놈아. 윤지수의 눈가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소매 속에 감춰진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를 확보했다. 이미 강만호가 부대 복지기금을 빼돌려 자신의 골프채를 바꾸고 장병들의 난방비를 전용해 사단장의 취임 축하 선물을 샀다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을 확보한 터였다. 새벽 3시가 훌쩍 넘어서야 고된 예행 연습이 마무리되었다. 병사들은 파김치가 되어 생활관으로 돌아갔지만 윤지수에게는 별도의 업무가 떨어졌다. 여단장 강만호의 관사에 있는 개인 접견실을 청소하라는 명령이었다. 윤지수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영내 도로를 걸으며 자신의 어깨에 얹힌 보이지 않는 계급장의 중압감을 곱씹었다. 관사에 당도하자 강만호는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는 윤지사가 들어서는 인기척을 느끼자 비틀비틀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어이 윤하사. 너 눈치가 아주 빨라. 이번 행사 잘 마무리되면 내가 너 사단장님 전속 부관으로 꽂아줄까? 거기 가면 콩고물 떨어지는 게 꽤 짭짤할 텐데 말이지. 대신 나한테 먼저 충성을 보여봐. 응. 그는 윤지수의 어깨를 감싸쥐려 손을 뻗었다. 윤지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거리를 벌렸다. 특수임무단 시절 적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믿었던 상관의 탐욕스러운 손길은 참기 힘든 구토감을 불러일으켰다. 여단장님 과음하셨습니다. 지시하신 접견실 정돈만 신속히 마치고 복귀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뻣뻣하게 굴어? 너 같은 부사관 하나 군생활 꼬이게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강만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대다가 제풀에 꺾여 다시 소파에 고꾸라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윤지수는 접견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잠금 장치를 걸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밀 기계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재 벽면의 액자 뒤 숨겨진 금고속 태블릿 PC에는 김영석 사단장과 강만호 여단장이 군납 비리로 챙긴 차명 계좌 내역이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었다. 윤지수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포천 지역 급식 납품 독점권 대가로 오간 자금 내역을 순식간에 복사했다. 이걸로 끝이다. 윤지수는 흔적을 지우고 신속히 관사를 빠져나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위병소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군단장 이취임식까지는 꼬박 이틀이 남았다. 윤지수는 복귀하는 지프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평화롭게 잠든 영내를 응시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은 잠을 아껴가며 나라를 지키고 있었지만 지휘부라는 작자들은 그 헌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여단 연병장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전용 차량의 광택이 흐리다는 사소한 이유로 강만호 대령이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차량 정비를 담당한 한 상병을 진흙탕에 무릎 꿇려 놓고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감히 사단장님이 타실 차를 이따위로 관리해? 내 놈이 군복 입을 자격이나 있나. 강만호가 손을 들어 올려 구타하려 하자 도열한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윤지수가 대열을 이탈해 앞으로 걸어나갔다. 여단장님, 어제 내린 기습폭우로 인해 야전 정비고의 습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 한 상병의 태만 때문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폭언은 부대 사기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만호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윤지수를 쏘아보았다. 윤하사,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지휘관에게 말대꾸를 해? 그러나 윤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강만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에 강만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다. 헌병. 당장 이 여자 끌어내. 항명죄로 구속 수감해. 윤지수는 달려온 헌병들에게 순순히 양파를 내주었다. 모든 것은 시나리오대로였다. 자신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강만호와 김영석은 승리감에 취해 경계를 늦출 것이 분명했다. 윤지수는 헌병대 지하의 습한 유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윤지수는 벽에 기대어 다가올 거사의 순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때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찾아온 이는 오판석 주임원사였다. 부대의 산증인이자 병사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윤지수를 내려다보았다. 오판석 주임원사는 캔커피 하나를 바닥에 굴려주었다. 윤하사, 깡다구 하나는 인정하네만 이번엔 선을 넘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윤지수는 커피를 집어들며 담담하게 물었다. 원사님, 바위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면 계란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눌러도 부서지는 법입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실 생각입니까?
오판석의 얼굴에 갈등의 빛이 스쳤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한숨을 쉬었다. 김영석 사단장은 6본 라인이야. 자네 같은 부사관이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네. 상대가 누구든 군복 입은 도둑놈들입니다. 원사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군인 정신이 아직 남아있다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확실하게 도려내겠습니다. 윤지수의 결연한 눈빛에 오판석은 결국 마음을 돌렸다. 그는 전투복 건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USB 메모리를 꺼내 건넸다. 차량 정비 일지에 조작된 부품 교체 내역과 강만호가 횡령한 정비 예산 원본 파일이네.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지. 노병의 마지막 자존심이 담긴 증거였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원사님. 윤지수는 USB를 꽉 쥐었다. 반격의 준비는 끝났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에서는 김영석 소장이 시가를 피우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강대령, 그 윤하사 말이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강만호가 비굴하게 웃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염려 놓으십시오. 유치장에 박아뒀으니 쥐죽은 듯 있을 겁니다. 행사 끝나면 정신병력 핑계로 불명예 제대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석은 연기를 내뿜으며 낄낄거렸다. 일 처리는 확실하구만. 내일 오실 신임 군단장한테나 잘하자고. 여자라던데 적당히 아부나 떨면서 골프 접대나 하면 넘어오지 않겠나? 이태준 총장 라인이라니 겉으로만 깎듯이 모시면 돼.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거사 당일 새벽, 윤지수는 오판석 주임원사가 열어준 뒷문을 통해 부대를 탈출했다. 약속 장소인 산정호수 인근의 안전가옥에는 이미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특수임무대가 대기 중이었다. 윤지수는 미련 없이 하사 계급장이 박힌 전투복을 벗어 의자 위에 던져버렸다. 잠시 후 정복으로 갈아입은 그녀가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그곳에는 일개 부사관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의 정의를 집행할 지휘관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기 머리칼 아래로 서리빨 같은 눈매가 빛났다. 그녀의 어깨 견장 위에서는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삼성 산신 중장의 계급장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중장 윤지수의 진정한 위용이 드러났다. 전속 부관들이 칼같이 다림질된 중장 전용 정복을 그녀에게 입혔다. 가슴에는 과거 해외 파병 작전에서 획득한 무공 훈장들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윤지수는 허리춤에 지휘봉을 단단히 고정하고 정모를 깊게 눌렀었다. 출발 준비는 되었나? 네, 군단장님, 모든 채비가 끝났습니다.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와 법무관들이 이미 행사장 외곽을 빈틈없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윤지수는 차창 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안개 너머로 백호 부대의 깃발이 힘차게 나붓기는 연병장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에는 지금쯤 김영석과 강만호가 번쩍이는 예복을 입고 거만한 태도로 신임 군단장을 맞이할 리허설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가자. 이 썩어 빠진 군대에 그들이 숨을 쥐구멍조차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러. 윤지수를 태운 검은색 세단이 철원의 짙은 해물을 뚫고 질주했다. 보닛 위에서는 제오군 단장을 상징하는 세 개의 별이 새겨진 성판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빛났다. 연병장에는 스피커를 통해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김영석 소장과 강만호 대령은 단상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령관의 행렬을 기다렸다.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지독한 피로감과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마침내 군단장의 차량이 연병장 입구에 들어섰다. 김영석은 옷매무새를 고치며 강만호에게 나지게 말했다. 자, 웃어. 오늘이 우리 군 생활의 하이라이트니까. 차량이 멈추고 정 부관이 뒷문을 열었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인물을 확인한 순간 김영석과 강만호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다. 정모 아래 드러난 얼굴은 며칠 전 그들이 영창에 쳐넣고 조롱했던 바로 그 윤하사였다. 그러나 그녀의 어깨에는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 개의 은색 별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지수 중장은 침착하고 위엄있게 단상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김영석은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덜덜 떨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제8보병 사단장 소장 김영석. 군단장님의 부임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삑사리가 났다. 윤지수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김영석 소장 그리고 강만호 대령. 너희들의 역겨운 쇼는 이걸로 끝이다. 그녀의 일갈이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전체를 강타했다. 장병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철원의 넓은 연병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사열대 중앙에 선 윤지수 중장의 어깨 위 삼성 계급장이 정오의 태양을 받아 날카롭게 번뜩였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김영석 소장과 강만호 대령은 마치 거대한 산사태 앞에 선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자신들이 며칠간 함께 굴렀던 그 하사가 바로 자신들의 새로운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윤지수는 천천히 정모를 벗어 정부관에게 넘겼다. 단정한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관자놀이에는 과거 작전 중 입은 영광스러운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군인의 증명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나는 지난 열흘간 이곳에서 하사 윤지수로 지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음성에는 분노를 넘어선 비통함이 배어 있었다. 내가 목격한 것은 명예로운 백호 부대의 긍지가 아니었다. 부하들에게 먹일 부식비를 횡령해 자기 배를 불리는 탐욕이었고 지휘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초급 간부들을 머슴처럼 부리는 추악함이었다. 군복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수의이자 갑옷이지 너희들의 더러운 비리를 감추는 포장지가 아니다. 김영석 소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단상 난간을 꽉 쥐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조금 엄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윤지수는 고개를 돌려 김영석을 쏘아보았다. 그 서늘한 눈빛에 김영석은 뒷걸음질 쳤다. 전투력 향상? 부하들의 조인트를 까고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려 만든 숫자가 성과인가? 아니면 부대 운영비를 빼돌려 관사의 가전을 바꾸고 처의 명품 가방을 사나르게 시킨 것이 지휘권 행사인가? 윤지수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것은 오판석 주임원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건넨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죄목을 읊기 시작했다. 제1보병 여단장 강만호 대령. 부대 복지기금 3천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 골프 장비 및 양주 구입. 예하 부대 장병들을 사택 도배 및 장판 교체에 사적으로 동원. 이에 항의하는 한 초임 소위에게 가혹 행위 자행. 또한 사단장 김영석 소장에게 매달 상납금을 바친 내역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강만호 대령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 살려달라고 빌 기력조차 없는 듯했다. 윤지수의 신호에 맞춰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단상 위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군형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김영석 소장과 강만호 대령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 시간부로 귀관들의 모든 지휘권은 박탈된다. 요원들이 두 사람의 양팔을 거칠게 결박하고 계급장을 떼어냈다. 그들이 차고 있던 권총과 지휘봉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연병장을 채운 정적 속에서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오랫동안 그들을 짓눌러온 어둠이 걷히는 순간의 묵직한 카타르시스였다. 윤지수는 앞송 차량에 태워지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장병들을 향해 정중히 격려했다.
지휘관들의 탐욕으로 인해 전우들이 흘렸을 피눈물에 대해 군단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제 우리 군단에서 특권과 반칙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군복의 무게는 권력이 아니라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먼저 보이겠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수천 명의 장병들이 터뜨린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 거대한 울림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윤지수는 단상 계단을 내려와 어제 만났던 한 상병 앞으로 걸어갔다. 한 상병은 군단장이 되어 나타난 그녀를 보며 감격에 겨운 듯 흐느끼며 경례를 붙였다. 고개 들어라. 이제 너의 눈물은 약함이 아닌 승리의 증표가 될 것이다. 윤지수는 한 상병의 비뚤어진 베레모를 고쳐 씌워주며 격려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설적인 특수부대 지휘관은 이제 야전군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숙청의 바람이 지나간 사단 사령부에는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활기가 돌았다. 윤지수 중장은 관사가 아닌 야전 텐트를 사령부 앞마당에 치고 집무를 시작했다.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기 전까지는 편히 쉴 생각이 없다는 의지였다. 사단장실 벽면을 채우던 김영석의 거만한 사진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빈 벽에는 대신 최전방 작전 지도가 큼지막하게 내걸렸다. 윤지수는 밤새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낭비된 예산들을 찾아내 장병들을 위해 재배정했다. 양진수 소령, 이 서류 좀 봐. 관사 리모델링 할 돈으로 당장 GOP 초소 난방기부터 최신형으로 교체해.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휘관이 따뜻한 방에서 잠이 오나? 양진수 소령은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윤지수의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 과거 윤지수가 하사였을 때 그녀를 무시했던 그는 이제 삼성 장군이 된 그녀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며칠 뒤 윤지수는 예고 없이 여단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 대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전술 지휘 차량을 타고 나타났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투박한 차량에서 내리는 삼성 장군의 소탈한 모습에 당황하다가 이내 윤지수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고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윤지수는 병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격려했다. 윤지수의 발길은 지휘통제실이 아닌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여단장 직무대행인 윤영석 중령이 뒤늦게 달려나와 쩔쩔맸다. 군단장님,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의전 준비를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의전 챙길 시간에 애들 부식이나 더 신경 써. 난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왔다. 윤지수는 윤영석 중령을 뒤로 하고 곧장 조리실 위생 상태와 식자재 창고부터 점검했다. 간부용 특식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윤지수는 병사들 틈에 섞여 배식을 받고 빈자리에 앉았다. 마침 옆자리에는 한 상병이 식사 중이었다. 그가 화들짝 놀라며 기립하려 하자 윤지수가 부드럽게 어깨를 눌러 앉혔다. 계속 먹어. 고기 반찬은 입에 맞나? 예, 군단장님. 고기 양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윤지수에게는 그 어떤 호텔 코스 요리보다 맛있는 식사였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연병장 한 구석, 강만호가 개인 골프 연습장으로 쓰던 잔디밭에 섰다. 아직도 골프공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윤영석 중령, 여기 싹 다 밀어버리고 풋살장 만들어. 병사들이 땀 흘리고 뒹굴 공간이 필요해. 군대는 지휘관의 놀이터가 아니라 전사들이 강해지는 훈련장이 되어야 해. 그녀의 일갈은 여단 간부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윤지수는 연병장의 도열한 지휘관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압도했다. 나는 지난 20년간 전장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만을 믿고 살아왔다. 지휘관의 계급장이란 권리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위험에 뛰어들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무거운 책무를 망각하고 부하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가 있다면 내 권한으로 그 군복을 벗기겠다. 명심해라. 알겠습니다. 충성.
간부들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연병장의 공기를 갈랐다. 윤지수는 부대를 나서기 직전 오판석 주임원사를 호출했다. 그녀는 주름진 노병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원사님께서 건네주신 그 기록들이 아니었다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했을 겁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쓴 그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판석 주임원사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과찬이십니다, 군단장님. 현실과 타협하며 죽어있던 제 군인 정신을 군단장님께서 되살려 주셨습니다. 이제야 전우들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다. 윤지수는 지휘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포천의 산자락을 응시했다. 바위 틈에 뿌리내린 소나무들이 거친 바람을 견디고 있었다. 개혁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대한민국 육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저 산길처럼 험난하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신뢰로 뭉친 전우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개를 뚫고 질주하는 그녀의 차량은 혼란스러운 육군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도 같았다. 윤지수 중장이 일으킨 개혁의 태풍은 강렬했지만 오랫동안 묵은 부패의 뿌리는 깊고 질겼다. 지휘부가 물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석과 강만호가 심어둔 독초들은 부대 구석구석에 끈질기게 남아있었다. 그들은 윤지수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하기 위해 잠시 숨죽이고 있을 뿐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고개를 들고 사리사욕을 채울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윤지수는 작전 지도위, 인적이 드문 격오지 소초들을 손가락으로 짚어보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의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의 실상은 여전히 미지수였다. 정부관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예고 없이 최전방 독립중대를 불시 점검하겠다. 군단장님, 그곳은 길이 험하고 날씨도 변덕스럽습니다. 사단에 연락해 호위 병력을 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윤지수는 단칼에 거절했다. 화려한 의전 따위는 필요 없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병사들이 겪고 있는 진짜 현실을 봐야 해. 수행원 없이 차량 한 대만 준비해. 그녀는 정복을 벗고 야전 상의를 걸친 뒤 화려한 견장 대신 실전적인 장비를 착용했다. 지프차는 덜컹거리며 가파른 비포장 도로를 힘겹게 올랐다. 깎아지른 절벽 옆으로 난 길은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한참을 달려 제8보병여단 산하의 외딴 소초에 도착하자 당직 사관 윤재호가 소스라치게 놀라 뛰어나왔다. 군단장이 수행원도 없이 산 꼭대기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충성. 소초 방문을 환영합니다. 윤지수는 차가운 산 공기를 마시며 병사들의 생활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건물에서는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배어나왔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무반 문을 열었다. 내무반 구석에서 강동우 이병이 다리를 절뚝이며 전투화를 닦고 있는 모습이 윤지수의 눈에 포착되었다. 자네 다리는 왜 그런가? 강동우 이병은 잔뜩 위축된 채 당직 사관 윤재호의 눈치만 살폈다. 윤재호가 황급히 말을 가로챘다. 작업 중에 부주의로 살짝 긁힌 상처입니다. 윤지수의 눈매가 매서워졌다. 수없는 전장을 누비며 얻은 그녀의 감각은 거짓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강동우 이병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다. 종아리엔 선명한 군홧발 자국과 피멍이 들어있었다. 이게 긁힌 자국인가? 자네 눈엔 내가 바보로 보이나? 윤지수의 차가운 일갈의 내무반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다. 윤지수는 떨고 있는 강동우 이병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다. 겁먹지 마라. 내 권력은 너 같은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대로 말해. 강동우 이병은 그제야 참았던 서름을 토해내며 입을 열었다. 지휘부가 바뀌었음에도 이곳은 여전히 김영석 라인인 중대장 서영준과 행정보급관 배철수의 왕국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그 화풀이 대상으로 힘없는 병사들을 골라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서영준 중대장은 지금 어디 있는가? 서 중대장은 산정호수 인근의 한 식당에서
김 사장과 접대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윤지수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차가운 숨을 내뱉었다. 병사들은 악천후 속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살이 터지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가 위수 지역을 벗어나 업자와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지체 없이 군단 헌병대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기동 타격대를 포함한 헌병 병력을 소집한다. 서영준 중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독립중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낱낱이 파헤쳐라. 간부들의 비위 사실과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 여부를 오늘 밤 안으로 전수조사에 보고하도록 예외는 없다. 윤지수는 관사로 돌아가는 대신 병사들의 내무반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그녀는 멍투성이가 된 강동우 이병의 어깨에 파스를 붙여주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병사들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설 보수 비용을 횡령해 회식비로 탕진한 것은 물론이고 포상 휴가를 미끼로 병사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파렴치한 행각까지 드러났다. 동틀 무렵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부대로 복귀하던 서영준 중대장은 위병소 앞에 도열한 헌병대와 서늘한 눈빛의 윤지수를 발견하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윤지수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를 싸늘하게 일갈했다. 내가 들이킨 그 술잔에 부하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었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은 자에게 베풀 아량 따위는 기대하지 마라. 최전방 소초에서 촉발된 사정의 칼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군단 전체를 휩쓸었다. 윤지수는 적당히 덮으라는 주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태준 육군 참모총장을 독대하여 이번 기회에 군 내부에 기생하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했다. 그러나 반발 세력의 저항 또한 거셌다. 김영석 소장과 줄이 닿아 있는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성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윤지수의 행보가 지휘권을 위축시킨다며 비난 여론을 형성했다. 겉으로는 군의 기강을 논했지만 속내는 그들의 검은 카르텔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었다. 육군 본부 대회의실, 윤지수가 들어서자 장성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쏟아졌다. 윤 중장이 그녀를 향해 비꼬듯 입을 열었다. 윤 장군, 개혁도 좋지만 군대는 계급과 질서로 돌아가는 조직이야. 장군이 병사들 틈에 섞여서 제 부하들 뒷조사나 하고 다니면 대체 어느 지휘관이 마음 놓고 부대를 통솔하겠나? 윤지수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가 윤 중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건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보스가 아니라 병사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리더입니다. 진정한 위계질서는 공포가 아닌 상호 신뢰 위에서만 성립됩니다. 제가 도려낸 것은 제 살점이 아니라 건강한 조직을 썩게 만드는 환부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저 썩어가는 고름을 군의 새 살이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윤지수의 거침없는 반박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쾌한 논리였다. 이태준 총장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않으며 그녀의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었다. 포천 사령부로 복귀한 윤지수는 즉시 대규모 기동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 환골탈태한 군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하는 시험대였다. 그녀는 최정예 기갑여단을 선봉에 배치했다. 결전의 날, 훈련장에는 수백 대의 궤도 차량이 지축을 울리며 도열했다. 윤지수는 전차용 헬멧을 쓰고 선두 지휘 장갑차에 올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무전망을 타고 전 장병의 귓가에 울렸다. 여기는 군단장, 우리는 오늘 적의 심장을 꿰뚫는 창끝이 될 것이다. 내 옆에 전우를 믿어라. 나 또한 가장 위험한 전선의 맨 앞에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전 군단 진격하라. 훈련은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치열했다. 윤지수는 따뜻한 지휘 벙커 대신 빗발치는 진흙탕 속을 누비며 병사들과 호흡했다. 산악기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다. 며칠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낭떠러지 길을 지나던 장갑차 한 대가 미끄러져 절벽 끝에 위태롭게 걸린 것이다. 수십 미터 아래는 바위 투성이의 계곡이었고
차량은 금방이라도 추락할 듯 기울어져 있었다. 구조대의 도착을 기다리기엔 1분 1초가 급했다. 현장에 당도한 윤지수는 망설임 없이 장비를 챙겼다. 전설적인 707 특임대 시절 마스터한 레펠 기술이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군단장님,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참모들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그녀는 이미 로프를 허리에 감고 있었다. 내 새끼들이 저기 갇혀 있다. 지휘관이 부하를 사지에 두고 뒷걸음질 칠 것 같나? 윤지수는 포구를 뚫고 절벽을 내려가 장갑차 해치를 열어젖혔다. 공포에 떨던 병사들은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 나타난 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병사들을 하나씩 로프로 결박해 위로 올려보냈다. 마지막 병사까지 구조하고 윤지수가 절벽 위로 올라오자 현장의 모든 장병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뜨거운 경례를 올렸다. 다친 곳은 살았으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윤지수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천마디의 훈시보다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훈련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불신과 부조리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병사들의 자발적인 충성심과 전우애였고, 이는 군단을 최강의 전투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윤지수의 훈시가 끝나자 연병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뭉클한 감동이 번져갔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이 하사로 위장 근무했을 때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던 오판석 주임원사와 한 상병을 단상 위로 호출했다. 윤지수는 그들의 전투복 위에 사단 최고의 영예인 용사의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계급장이 빛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까지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우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과 조국을 향한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훈장입니다. 행사의 피날레는 전 부대원의 단합 구보였다. 윤지수는 준비된 1호차를 물리치고 운동화 끈을 조여 맨 채 대열의 최선두에 섰다. 윤지수의 어깨 위 별 3개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섞여 함께 호흡했다. 부대 정문을 지나 포천 시내로 이어지는 긴 행렬은 그 자체로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격려했고,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과거의 피로감 대신 생동감 넘치는 활력이 넘쳐 흘렀다.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윤지수는 사령부 본청 발코니에 홀로 서 있었다. 멀리 백운산 자락이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인기척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대장이 다가왔다. 윤 중장, 정말 놀랍네. 자네가 보여준 리더십은 육군 교범에 실려야 할 전설이 될 거야. 윤지수는 뒤를 돌아 이태준 대장을 향해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총장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단지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부대들이 많습니다. 그곳까지 상식과 공정이 닿을 때까지 제 행군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태준 총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윤지수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707 출신의 냉철함 뒤에 이런 뜨거운 인간미가 있을 줄이야.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의 앞날이 든든하네. 어둠이 짙게 깔리자 포천의 밤하늘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윤지수는 집무실 창가에 기대어 그 별들을 응시했다. 윤지수의 뇌리에 하사 계급장을 달고 내무반에서 보냈던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각성의 순간이었다. 낮은 곳에 임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모순들이 있었고, 약한 병사들의 한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돌격, 윤지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것은 적을 향한 살이가 아니었다. 낡은 관습을 깨부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리고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신을 향한 결의에 찬 맹세였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 윤지수는 다시 지휘 차량에 올랐다. 이번 목적지는 접근하기 힘든 최전방 격오지 부대였다. 그녀를 태운 레토나가 자욱한 새벽 안개를 뚫고 거친 산길을 질주했다. 차량 앞부분에서 펄럭이는 성파는 이제 단순한 지휘관의 표식을 넘어
전군이 믿고 따르는 정의와 신뢰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윤지수 중장의 전설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윤지수가 거쳐가는 곳마다 혁신의 싹이 씹고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은 얼어붙은 병영 문화를 녹여 끈끈한 전우회로 승화시켰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만개한 꽃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군복 입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영원한 이정표로 새겨질 것이다. 707 특수임무대의 강인함과 최연소 여성 중장의 위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류애를 지닌 윤지수. 그녀의 거침없는 질주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윤지수 중장의 위대한 행군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이어지고 있었다. 윤지수의 훈시가 끝나자 연병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뭉클한 감동이 번져갔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이 하사로 위장 근무했을 때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던 오판석 주임원사와 한 상병을 단상 위로 호출했다. 윤지수는 그들의 전투복 위에 사단 최고의 영예인 용사의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계급장이 빛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까지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우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과 조국을 향한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훈장입니다. 행사의 피날레는 전 부대원의 단합 구보였다. 윤지수는 준비된 1호차를 물리치고 운동화 끈을 조여 맨 채 대열의 최선두에 섰다. 윤지수의 어깨 위 별 3개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섞여 함께 호흡했다. 부대 정문을 지나 포천 시내로 이어지는 긴 행렬은 그 자체로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격려했고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과거의 피로감 대신 생동감 넘치는 활력이 넘쳐 흘렀다.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윤지수는 사령부 본청 발코니에 홀로 서 있었다. 멀리 백운산 자락이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인기척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대장이 다가왔다. 윤 중장, 정말 놀랍네. 자네가 보여준 리더십은 육군 교범에 실려야 할 전설이 될 거야. 윤지수는 뒤를 돌아 이태준 대장을 향해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총장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단지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부대들이 많습니다. 그곳까지 상식과 공정이 닿을 때까지 제 행군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태준 총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윤지수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707 출신의 냉철함 뒤에 이런 뜨거운 인간미가 있을 줄이야.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의 앞날이 든든하네. 어둠이 짙게 깔리자 포천의 밤하늘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윤지수는 집무실 창가에 기대어 그 별들을 응시했다. 윤지수의 뇌리에 하사 계급장을 달고 내무반에서 보냈던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각성의 순간이었다. 낮은 곳에 임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모순들이 있었고 약한 병사들의 한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돌격. 윤지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것은 적을 향한 살이가 아니었다. 낡은 관습을 깨부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리고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신을 향한 결의에 찬 맹세였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 윤지수는 다시 지휘 차량에 올랐다. 이번 목적지는 접근하기 힘든 최전방 격오지 부대였다. 그녀를 태운 레토나가 자욱한 새벽 안개를 뚫고 거친 산길을 질주했다. 차량 앞부분에서 펄럭이는 성파는 이제 단순한 지휘관의 표식을 넘어 전군이 믿고 따르는 정의와 신뢰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윤지수 중장의 전설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윤지수가 거쳐가는 곳마다 혁신의 싹이 씹고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은 얼어붙은 병영 문화를 녹여 끈끈한 전우회로 승화시켰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만개한 꽃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군복 입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영원한 이정표로 새겨질 것이다. 707 특수임무대의 강인함과 최연소 여성 중장의 위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류애를 지닌 윤지수.
그녀의 거침없는 질주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윤지수 중장의 위대한 행군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이어지고 있었다.